환율, 주식, 부동산, IT 등 경제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셨죠? 경제 뉴스, 신문을 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기 힘드셨죠?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66회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말에 뭐 좋은 데 갔다 오셨다고 하시던데요? 예. 경기도 시흥에 바닷물을 담아가지고 수영장을 운영한다는 곳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시흥 옆에 바다가 있나 보죠? 예. 어린이가 3,000원인데 어른은 돈을 받지 않아서 아주 싸서 너무 좋아서 좋아라고 갔죠. 아니 그 수영장은 그러면 뭘로 돈 버는데요? 여기가요. 시흥에 있는 갯골 생태공원. 갯벌이 아니라 갯골. 예. 그러니까 시흥이 바다도 있고 뭐 시화호도 있고 이 화성과 이렇게 이웃하면서 아주 이 큰 규모를 가진 시이면서 도시이기도 하고 어촌이기도 하고 농촌이기도 한 아주 변화무쌍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시흥이 이제 시 자체에서 우리 시를 좀 자랑해야겠다 해서 만든 공원인데 생태공원이라는 게 아주 좀 독특하죠.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염전이나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 수 있는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어린이들이 갯벌에서 실제로 들어가면은 막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발이 푹푹 빠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 미니 갯벌 같은 거를 또 가져와서 손쉽게 체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시연이나 범주는 아주 재밌게 잘 놀았나 보네요. 예, 근데 이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염전이랑 갯벌 체험은 안 하고 있었고요. 그 해수 수영장만 갔다 왔죠. 물은 깨끗하던가요? 물 깨끗하고요. 해수가 좋은 게 애들은 수영을 잘 못하니까 물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수기 때문에 먹어도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 해수는 짜잖아. 눈에 물이 들어가거나 코에 들어가도 시원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좋은 데 다녀오셨네요. 저는 주말에요. 한글 박물관이라는 데를 다녀왔는데 그게 국립중앙박물관 있잖아요. 용산에. 그 바로 옆에 생긴 데더라고요. 거기는 뭐 말 그대로 우리나라 한글 창제로부터 해서 한글의 역사, 한글의 문화, 한글이 세계적으로 어떤 인식을 받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꾸며놨더라고요. 또 거기에 특이한 점이 구글이랑 같이 구글이 돈을 댄 건지 뭐 한 건지 거기 관계자가 있으면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안내하는 분은 잘 모르더라고요. 아무튼 구글과 함께 만든 전시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글이 진짜 참 다양한 걸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참고로 거기는 무료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맞은 자녀 계신 저희 애청자분들은 한 번씩들 데리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재미난 데를 다녀왔잖아요. 우리나라 미러리스 1위를 먹고 있는 소니 행사장을 다녀왔죠? 그렇습니다. 소니가 이제 서울의 중심지의 한 호텔에서 플래그십 모델 A7R Mark II. 모르겠어요. 이게 정우성 씨가 직접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정우성 씨는 A7이라고 그러고 소니 측에선 알파7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맞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우성 씨가 신조어도 만들어냈잖아요. DLSR? 뭐 이상한 용어를 말씀하셔가지고 나 저게 뭔 얘기인가 했어요. DSLR을 잠시 착각을 하셔가지고 신조어를 만들어내셔서 한바탕 빵 터졌죠 다들. 정우성 이 소니의 모델이거든요. 광고 모델인데 정우성 씨가 직접 나와서 제품을 설명을 했는데 정우성 씨 얘기를 들으니까 이래서 소니가 정우성 씨를 모델로 채택을 했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우성 씨가 알고 봤더니 연출도 하잖아요. 그런가요? 배우만 하는 게 아니라 정우성 씨가 이제는 감독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고 소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매 방송인 이백에서도 디카백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소니의 디카의 동영상만큼은
캐논, 니콘마저 따라올 수가 없다. 현재까지는. 그쵸. 전문 프로 작가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우성 씨가 이런 동영상 촬영과 관련해서는 굉장한 전문가라는 거를 저도 뒤늦게 알았어요, 오늘. 정우성 씨의 설명을 듣고 나서. 아, 맞아. 연출도 하고 있지. 예. 하여튼 소니가 오늘 공개한 제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소니가 공개한 제품은요. 미러리스 플래그십 A7 중에서 R Mark II라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소니의 미러리스 중에 가장 플래그십 시리즈가 A7인데 그 중에서 R Mark II는 가장 최신 모델이면서 가장 좋은 성능들을 다 집어넣은 정말 최고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니 내에서는 최고의 상품인데 특징이 기존에는 풀프레임, 소니가 자랑하는 건 풀프레임인데요. 기존 풀프레임은 빛을 많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집어넣은 풀프레임 센서는 이면 조사식 풀프레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특징이 기존에는 빛이 한 30도 정도 들어왔다면 얘는 사진상으로 보니까 거의 150도 정도로 빛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깜깜한 곳에서도 환하게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손 떨림을 5 엑시스라고 해가지고 5촉의 손 떨림 보정 기능을 넣었어요. DSLR도 그렇고 미러리스도 그렇고 가장 이 약점인 게 손 떨림 보정 기능이었는데 이 A7R Mark II는 손 떨림 기능이 현저히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달리는 물체, 움직이는 물체를 찍어도 거의 이게 흐트러짐이 없었더라고요. 실제로 전시장에 리뷰 제품들을 거의 한 10대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움직이는 장난감 기차가 있었어요? 그랬었죠. 그걸로 사진을 찍어봤더니 방금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그 손떨림, 제가 약간 수전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진 찍을 때마다 그게 참 걱정이었는데 이게 손떨림을 상당히 잘 잡아주고 네. 그리고 그립감도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미러리스인데도 딱 손 안에 들어오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생각보다 좀 무거웠다는 거. 네. 요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니 측 설명은 아무래도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 DSLR 이상의 성능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나 봐요. 그렇다 보니 미러리스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존의 미러리스보다는 살짝 커지고 그리고 첨단 부품이 들어가다 보니 무게도 조금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디 기준 가격이 무려 349만 9천 원. 그러니까요.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높았죠? 네. 아까 잠시 설명했던 그 이백, 디카백 시간에도 그 프로 작가들이 소니는 제품은 좋은데 가격이 영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이번 제품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참고로 이 소니가 현재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 어떠한 포지션에 있느냐 말씀드릴게요. 디카 하면 보통 캐논, 니콘을 떠올리실 텐데요. 작년 12월부터는 소니가 렌즈 교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존의 DSLR, 미러리스를 모두 포함한 시장입니다. 렌즈 교환 시장에서 1위를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어요. 작년 12월부터. 그 전까지는 캐논의 동무대였죠. 그리고 미러리스만 놓고 보면요. 58%, 거의 60%죠. 독보적인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벤처업계에 좋은 소식이 잇따라 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내 벤처업계에 낭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낭보가 그냥 낭보가 아니라 투자 유치 낭보예요. 그 투자 유치라는 거는 그만큼 해당 벤처기업이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데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잠재력을. 먼저 소개드릴 업체는 얍입니다. 얍. O2O 커머스 플랫폼이죠. 실업 아시죠? 실업과 경쟁하는 브랜드인데요. 주말이죠? 26일 무려 420억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어디에서 투자를 했느냐면요. 홍콩 중화권 최대 재벌 중 하나라고 그래요. 뉴월그룹.
뉴월드 그룹 여기서 220억을 땡겼고요. 그리고 DS 투자자문그룹, 그리고 대성창투, 그리고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요 세 군데에서 공동으로 200억 합해서 420억이죠. 스마일게이트나 대성창투는 익숙해요.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 한국 영화 쪽에 투자를 많이 했던 회사로 기억이 나네요. O2O 아시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뭐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얍이 뭐냐면요, 비콘이라고 그러죠. 핸드폰에 내가 이 얍 앱을 깔아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GS25 파리바게트 뭐 이런 빵집 그 근처를 지나갈 때 제 핸드폰에서 띵동 하고 알람이 옵니다. 그럼 핸드폰을 딱 보면 GS25에서 신라면 사발면 50% 할인이라든지 파리바게트 케이크 30% 할인 이런 정보가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획기적인 게 일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할인 정보를 쏘는 게 아니라 행사를 하는 매장 그 인근을 지나가는 손님들에게만 타겟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바게트라도 전국에 있는 파리바게트에서 다 이 행사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점장의 어떤 요청에 따라서 그 점포에서만 행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맞춤형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벤처 기업은 야놀자입니다. 야놀자는 뭐 우리 총각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브랜드이실 거예요.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에서 100억 원을 땡겼어요. 여기도 규모가 크군요. 예,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도 꽤 유명한 투자사죠. 이 야놀자가 왜 투자를 받았냐면은 이 파트너스 쪽 멘트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놀자의 서비스는 오프라인 영역을 기반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간다. 이게 차별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오프라인을 공략을 하죠. 근데 야놀자는 기존에 모텔이라는 확실한 오프라인 영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온라인 모바일화 했다는 거예요. 아주 이 거꾸로 갔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지금 야놀자가 모텔의 어떤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펜션도 하고 있고요.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지금은 렌터카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밝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회사는 IPL. 여기도 이제 중국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았어요. 비비드 에이스 220만 달러. 220만 달러면 뭐 한 30억이 좀 안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고 봤더니 되게 재밌어요. 스마트 홈 IoT 로봇. 로봇은 로봇인데 집에서 쓸 수 있는데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집 로봇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쉽게 생각을 하면은 회사나 학교에서 스마트폰으로 로봇을 원격 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야, 뭐 내가 10분 안에 도착을 하니까 에어컨 켜놓고 보일러 켜놓고 저기 진공 청소기 좀 돌려놓고 이런 거를 로봇한테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 강아지 밥도 좀 줘. 이런 것까지. 그리고 무인 경비까지 이제는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로봇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카이스트가 만든 휴보가 세계 재난 대응 로봇 대회에서 미국이나 일본 업체, 독일 업체를 다 제끼고 1위를 차지했거든요. 오, 놀라운데요.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랐죠. 로봇 하면은 가장 발달된 나라가 일본 아니면 미국을 보통 꼽았었고, 원래 2년 전 2013년에 예선전을 했었을 때는 휴보가 간신히 요번 대회 결승에 진출할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됐었대요. 근데 결승에서는 모든 나라를 다 제끼고 휴보가 당당히 1위를 차지해서 한때 난리가 났었었죠. 근데 카이스트 교수가 한 얘기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빙상 금메달을 땄다고 우리나라가 빙상 강국이 아니듯이 휴보가 1등을 했다고 로봇 강국은 절대 아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이쪽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지 항상 우리가 1등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근데 재밌는 게 IPL의 멤버예요. 이분들이 예전에 키봇 기억나세요? KT에서 교육용으로 만든 로봇이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안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뭐 이제 리뷰 제품으로 한번 받아서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키봇을 만든 KT 직원들이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키봇 자체는 사실상 실패를 했지만 여기서 영감을 얻은 분들이 IPL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결국 스마트홈 IoT 로봇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그닥 좋지 않았어도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쪽 업체들이 벤처 투자 열심히 받고 있는데 저희 뉴스백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연내로 되지 않겠어요? 그렇군요. 오늘 또 동남아에 이런 벤처가 있었는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동남아시아의 아마존닷컴 이렇게 불리는 라자다 그룹이란 데가 있대요. 예. 이 업체가 오늘 국내의 복지 서비스 전문 기업인 이지 웰페어랑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었어요. 뭘 하기로 했냐면 이지 웰페어가 각 기업의 복지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기가 힘드니까 복지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쇼핑몰에 넣어놓고 그 가입한 회사의 직원이 포인트를 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 복지를 직접 선택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회사거든요. 예를 들어 콘도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책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 이지 웰페어에 들어가면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 자체를 해외로 역직구를 하겠다. 뭐냐면 국내에 한류 관련된 상품들을 이 라자다 그룹을 통해 가지고 해외로 판매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한 30만 종의 유무형 상품을 판매하는 이지웰 글로벌관을 구축하겠다. 이런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벤처 업체 간의 투자도 점점 늘어날 것 같고요. 이 벤처 업체와 기존의 기업과의 관계도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밌는 게 이 라자다가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기업이 그 유명한 로켓 인터넷이에요. 그렇죠. 독일계 벤처 업체죠. 이 로켓 인터넷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요. 국내에도 지금 이 로켓 인터넷 산하의 기업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지택시입니다. 로켓 인터넷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기발해요. 기발하면서 단순합니다. 뭐냐면 만약에 실리콘밸리 이런 데서 어떤 게 뜬다. 그럼 이거를 잽싸게 베껴요. 그럼 잽싸게 베껴가지고 그런 똑같은 스타트업을 자기네가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막 키워요. 키워서 돈 좀 벌 때쯤 되면 매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룹폰이 막 이제 한창 뜨려고 할 때 잽싸게 이걸 또 베껴가지고 유럽풍 그룹폰, 그러니까 짝퉁 그룹폰이죠. 유럽에 있는 이거를 또 매각을 해가지고 몇백 배씩 튀겨가지고 또 팔아먹었죠. 그 로켓 인터넷이란 아주 괴짜 기업에 또 이 이지웰페어라는 한국 기업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글로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국내 최초 팟캐스트 큐레이션 미디어 뉴스백에서 진행하는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이렇게 벤처업계들은 열심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나 대기업이 사업을 하는 거 보면 조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요즘 청년 실업 문제 관련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짚어드렸는데요. 일단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살펴드리자면 통계청 조사에서 올 상반기에 20세에서 29세 사이의 실업자가 41만 명이나 된대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서 2010년보다도 10만 명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2011년에 7.6%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9.0, 올 1분기에는 10.3%까지 뛰어 올랐다고 해요. 근데 이 10.3% 숫자가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열에 한 명밖에 안 논다 이런 뜻인데. 근데 주변에는 너무 많이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조금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한 경제연구소의 내부 보고서에서는 지난달 청년층 실제 실업률이 23%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2배가 넘는 수치잖아요.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이랑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실업률은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 아직 취직을 못한 사람, 이것을 뜻해요. 근데 여기서 경제활동 인구라는 거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하는 수치인데,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개념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적 오류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냐면 일단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근로를 한 사람을 취업자로 간주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 근로를 해도 실업자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알바 일주일에 1시간밖에 못한다, 이걸 취업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문 배달 아침에 뭐 1시간씩 한다, 이런 사람을 취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통계청 수치에는 이런 사람들까지 취업자로 잡혀요. 그러니까 취업자 숫자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실업자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너무나 달라요. 뭐냐면 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해야 돼요. 나는 스펙이 부족하니까 그냥 학원만 다니고 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쟤 취직하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실업자네, 하지만 이 사람이 입사원서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 그러면은 실업자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돼요. 아까 얘기했던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 취직 못한 사람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청이 얘기하는 실업자 개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실업자보다는 훨씬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통계청의 실업률 지표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의 오류라기보다는 어떤 이 정부나 집권층이 고의로 그룹핑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고의로 했는지 뭐 했는지 아무튼 짐작만 가고 의심만 들죠. 아니 그래야 자기네들이 자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집권했을 때는 실업률이 이거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요. 가급적 낮을수록 좋으니까 자랑하기가. 그렇죠. 아무튼 일반인들이 실업자라고 생각하는 지난달에 조사한 숫자를 대입해보면 일단 통계청이 얘기하는 실업자는 한 44만 9천 명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근로하는 시간제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취업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게 한 6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펙이 부족해서 학원 다니고 있거나 이렇게 실업자인 포함되지 않는 잠재구직자가 64만 3천 명.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다 더해보면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실업자는 116만여 명이나 된대요. 젊은이들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계청 조사에서는 20세에서 29세 실업자가 41만 명인데 무려 3배 가까운 수치가 나오죠. 이것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것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실제 수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래서 116만 명을 실업자로 잡으면 아까 얘기했던 한 연구소에서 얘기했던 실업률 23% 비슷한 수치가 나와요. 근데 얼마 전 경제 위기에 빠졌던 그리스가 실업률이 27%라고 합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우리나라도 엄청난 경제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거를 반증하는 그런 자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정부나 기업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른 듯해요. 뭔 얘기냐면 차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실업률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런지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밀고 있는 게 창조경제센터라고 하잖아요. 전국에 벌써 17곳을 다 만들었어요. 만드는 곳마다 가가지고 9시 뉴스에 나오셨죠. 17곳 구축을 끝낸 다음에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를 하셨잖아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해달라. 여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뿐만 아니라 정몽구 현대차 회장, 그 다음에 구본무 LG 회장, 뭐 한 17분 정도가 참석을 했었대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다 박수치고 다 고개 끄덕거리고 다들 수긍하는 모습들이
9시 뉴스 TV를 통해서 다 나왔죠. 근데 그날 얘기하는 반응이 좀 달라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우수 벤처기업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들을 위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게 뭔 얘기야. 지네들이 뽑지 않고 벤처기업 만들어가지고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우수 벤처기업을 폭넓게 지원하겠다. 이거 폭넓게라는 단어도 좀 뉘앙스가 좀 수상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대통령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해 달라고 했으면 자기들이 좀 힘들지만 각자 맡고 있는 그룹에서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얘기하는 게 우수 벤처기업을 지원하겠대. 그것도 폭넓게. 그러면 인턴으로도 가능하고, 그죠? 비정규직으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날 기업인들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어요. 뭐냐면 30일 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청년 고용 제약 요인 실태 조사 뭐 이런 거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골 때린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골 때리는 게 청년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뭘 꼽았냐면 대기업, 공기업 등을 일방적으로 선호하는 구직자의 눈높이, 이걸 가장 많이 뽑았어.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뭣도 모르고 좋은 것만 바래가지고 대기업이나 공기업만 가려고 하니 이런 청년 실업 문제가 벌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기업들이 앞장서서 고용을 늘리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더 뽑을 수 없는데 구직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이게 실업률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자기들 핑계만 대는 거야. 자기들은 더 뽑을 여력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여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일당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말에도 나가고 맨날 야근하고 과로사도 많이 나오고, 그게 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이 이 자료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5월 기준으로 청년층 가운데 34.8%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만둬야 하거나 일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첫 직장을 잡는데요. 그러니까 10명 중 3명 이상이 우리 예전에 드라마에 나왔잖아요. 미생이라는 거야. 미생의 장그래 같은 2년 계약 끝나면 쫓겨난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생활을 계속 하라는 얘기인가요? 당연히 그러니까 대기업을 노리고 공기업을 노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재벌, 지금은 뭐 3세, 4세 정도 되는데 보통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에요. 뭐 김승현 회장의 아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걔네들 지금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임에도 상무 뭐 이래요. 그렇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 한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재벌 총수들이나 단체에서 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도 벤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말로는 경제 살리기 위해서 고용 늘리기에 동참하겠다. 맨날 삼성이나 현대차나 신규 채용 할 때 되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어렵지만 경제 살리기를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지 않았다. 이런 자료들이 쏟아져 나와요. 진짜 그런가? 제가 실상을 좀 파헤쳐 봤습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에 공시 자료를 어제 하루 종일 다 뒤져봤어요. 정말 하루 종일 뒤졌어요? 아니요. 조금 잠시만 뒤져보시면 여러분들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2011년 12월 임직원 수가 정규직 10만 353명, 계약직 1617명, 그래서 더합 10만 1970명 정도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후로 매년 대졸 신입만 5,000명 이상 꼬박꼬박 신규 채용하고 있죠. 경력직은 공개를 안 하지만 경력직도 알게 모르게 많이 뽑고 있어요. 그러면 뭐 삼성전자 내에서도 이제 정년이 돼서 관두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두는 사람이 있다고 감안하더라도 한 해에 대략 한 4,000명 정도 늘어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계산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 거기다가 한 분기에 영업이익만 7조를 올리고 있는 회사니까 한 4,000명 정도는 뽑는 게 순증을 하는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3년 동안 임직원 숫자가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늘어났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올 3월 삼성전자의 임직원 숫자는 놀랍습니다. 정규직이 97,300명, 비정규직은 2,627명, 총 99,027명밖에 안 돼요. 아니 3년 동안 매년 5,000명 이상 대졸 신입만 뽑았는데도 오히려 2,000명이 줄어들었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뭐 대기업의 보통 꼼수죠. 이게 이제 직원을 뽑을 때 막 자랑을 합니다. 아, 우리가 이 와중에 이렇게 뽑았어. 하지만 뒷구멍으로 자른 사람은 뽑은 것보다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매년 5,000명 뽑고 6,000명을 내보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뒤로 내보낸 사람은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만 이랬을까? 설마. 그럴 리가 없죠. 현대차도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현대자동차의 2011년 12월 임직원 숫자는 정규직이 57,068명, 계약직은 37명. 그래서 도합 57,105명이에요. 그리고 현대차는 제가 신규 채용 계획 나온 거를 뉴스를 검색해 봤더니 지난해에는 6,800명을 뽑았다고 하고 올해도 7,400명을 뽑는데요. 뭐 대충 생각해 보면 3년 동안 여기도 한 10,000명은 늘어나야지 계산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자동차의 올 3월 임직원 숫자는 정규직이 61,812명, 계약직이 3,528명, 도합 65,340명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한 8,700명. 뭐 그러면 그래 삼성전자보다는 좀 낫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계약직이 무려 3년 동안 3,500명이 늘어난 겁니다. 정규직으로 뽑지 않고 계약직으로 숫자를 채웠다.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현대차는 노노 갈등이 심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규직 사원과 비정규직 사원이 심지어는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연봉이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 기억에 한겨레에서 이거를 아주 파격적으로 보도를 했던 게 같은 라인에서 작업을 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두 근로자를 한 앵글에다 놓고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 아주 인상적이었죠. 이게 정말 그 사진의 힘이 아닌가 싶은데 노노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죠. 같은 일을 하는데 연봉 차이는 2배, 복지 수준 차이도 2-3배 이상 나는 거니까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현대차도 기대보다도 훨씬 뽑지도 않고 또 뒷구멍으로 내보낸 사람도 많고 그나마 뽑은 사람들은 비정규직이고 이런 문제점이 그냥 드러나 보이네요. 네. 그러면 또 우리의 호프 LG전자는 어떨까요? 호프? 왜? 그냥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LG전자는 2011년 12월 정규직이 34,789명이에요. 계약직은 497명, 도합 35,286명인데요. 올 3월 임직원 숫자를 살펴봤더니 정규직이 37,578명, 계약직은 453명, 도합 38,031명입니다. 3년 동안 겨우 2,700명 늘어났어요. 근데 LG전자도 기사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대졸 신입 채용만 1,500명에서 2,000명씩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기 숫자에는 고졸이나 아니면 경력직은 뺀 숫자예요. 아니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 내보낸 사람이 엄청나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이 앞으로 대기업들, 그룹들이 신규 채용을 늘린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규 채용을 늘린다. 이 기사를 보실 때 그러면 임직원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지 그런 변화도 세세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뽑는다고 해놓고선 뒤로는 과장급, 부장급들 알게 모르게 명예퇴직을 구조조정을 상당히 심하게 하고 있다는 게 정황상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이 승진이 어떻게 보면 조직의 가장 큰 이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입사 동기인데 누구는 과장이 되고 누구는 대리에 머물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건 제가 실제로 그 삼성전자 직원한테 들은 얘기예요. 동기한테 밀리는 것까지는 참을 수가 있대.
근데 그 다음 해에 한 기수 아랫놈이 과장이 됐는데 자기는 계속 대리야. 그럼 이게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 경우에 당사자의 거의 90% 이상은 사표를 낸대요. 그러면 대리인데 과장을 못 달았다. 그러면 대략 뭐 한 7, 8년 차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한창 일을 많이 할 나이인데 그때 이미 후배한테 밀리고 치여서 회사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구직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막상 들어가도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현실이 눈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들이 적지 않고 저 삼성전자가 몰래 내보내는 평균 인원이 매년 6,000명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 이외에도 참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죠. 우리나라가 올해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은 달성하기가 힘들어졌다. 뭐 근데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부터. 거기다가 경제연구소에서는 내년에도 3만 달러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정부에서는 그런 핑계를 대죠. 메르스나 뭐 이런 사태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졌으니 어쩔 수 없었다. 근데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갈수록 경쟁에만 내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어진 대기업 구조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경제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3만 달러도 달성하지 못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화제가 됐던 책이 있어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예, 여기에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대기업 총수들도 그 책을 꼭 여름에 놀러나 다니지 말고 한 번씩들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박 PD 추천책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 국내 최초 팟캐스트 큐레이션 미디어 뉴스